일단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능한 한 좀 짧게 하려고 오늘부터 좀 아이가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국판 민스키 모멘트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민스키 모멘트 하니까는 굉장히 낯선 용어죠. 일반 분들한테는요. 경제학을 주류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직접적으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용어일 겁니다. 올 건데,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냐 이런 지적도 있으시는데, 근데 뭐 제목을 보고 여러분들이 미리 겁먹을 필요 없죠. 방송 내용을 듣고서는 판단을 해야죠. 방송 내용이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는요. 그리고 모르는 걸 또 하나 배우는 어떤 하나의 재미도 있는 거잖아요. 구조 해석은 가능한가?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백척간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스키 모멘트를 했는데, 민스키는 우리가 잘 평상시에 듣지 못한 용어가 나오면요, 그건 제가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그건 사람 이름이거나 아니면 어디 지명 이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민스키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인데 돌아가셨는데, 주류경제학에서 그러니까는 그 경제학 분야에서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같이 동문수학을 같이 했던 같은 교수 밑에서 공부를 했었던 하나의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프리드만보다 이분이 훨씬 더 그러니까는 양심적인 학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스키 모멘트라는 용어가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주장한 하나의 가설. 사실 이 가설은 이분만이 얘기한 건 아니에요. 얘기한 건 아닌데, 이분이 이제 그 이름을 따가지고 이런 얘기인데, 소위 금융은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의 불안정성을 그러니까 하나의 가설로 얘기하는 개념입니다. 개념 얘기인데, 이건 사실 이제 그러니까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요. 지금 이 개념을 가지고 대한민국 상황을 좀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고, 미국과 좀 비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요. 요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7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채권 시장 수익률이 굉장히 그 빠르게 지금 올라갔잖아요. 제가 이제 국채 수익률을 항상 주목을 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는 어떤 분이 국채 수익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뭐 대공황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잠깐 이제 요 얘기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제 10년물 수익률이 지난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 때부터 작년 3월 달부터 추이입니다. 추이인데 대체적으로 제가 두 차례 파동이 있었다 그랬었죠. 두 차례 파동이 있었는데 작년도 그러니까 9월 말과 10월 초 사이에 그러니까 한번 파동이 있었죠. 국제 파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채 유동성 문제가, 미국채 유동성 문제, 그다음에 영국채 파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는 그 1차 파동이었었고, 2차 파동은 두 번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봉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2월 말 3월 초에 그러니까는 국채 수익률이 또 한 번 그러니까 4%를 돌파하잖아요. 한 4% 돌파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은행 위기가 이제 재발을 했잖아요. 은행 위기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지난번 2월 달 수준에 지금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2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최고 4.25%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10년물 수익률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그러니까 4.1% 근처까지 지금 이렇게 치솟아 올라갔으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미국이 금리 인상을 6월 달은 멈춰가더라도 중단하기 힘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두 차례 정도 만약에 더 올리게 되게 되면 국채 파동 다시 재발할 수 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월 달 그러니까는 연준 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9월 달, 그다음에 이제 열리는 게 이제 FOMC가 9월 달인데요. 9월 달까지 만약에 올리게 되게 되면은 올 가을에 굉장히 어떤 하나의 국채 수익률만 가지고 볼 때는 충격이 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의미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살얼음판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먼저 이제 보시게 되면요, 제가 이제 금융위기 때하고 제가 비교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뭐냐면은 그 파란색 선은 금융위기 전에 그러니까는 3개월물 단기물이죠. 그러니까요. 만기 3개월 미국채 수익률 추이입니다. 추이요. 당시의 상황을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요. 2003년도 그러니까 6월 말부터
6월 말부터 그러니까 1년간 2004년도 6월 말까지 1년간 초저금리, 당시로는 초저금리죠. 1%까지 금리를 내립니다. 연준이요. 가장 초저금리 상태에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그 경기가 좀 이제 회복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죠. 2004년 7월 달부터 17차례에 걸쳐 가지고 5.25%까지 그러니까는 변동폭은 4.25% 포인트죠. 쫙 올리면서 3개월물 소위 채권 시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단기 시장 금리를 얘기할 수 있는 미국채 3개월물의 수익률이 쭉 올라가지죠. 올라가지는데 그때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지금 주황색 선은 뭐냐면은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그러니까 2021년 3월 달부터 2022년 3월 달까지는 이제 제로 금리가 이제 지속되고 있었던 때고요. 그러면서 2022년 3월 달부터 이제 금리를 쫙 올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 구간을 5.25까지 올렸잖아요. 상당 구간 기준은 과거하고 같아진 거죠. 금융위기 전하고 같아진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쭉 올라가가지고 거의 그러니까는 비슷한 수준 내지는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 있죠. 3개월물 같은 경우는요. 3개월물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금융위기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중기금리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2년, 만기 2년짜리 국채 수익률입니다. 이것도 파란색 선은 금융위기 전의 상황. 금융위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2003년 6월 말부터 2006년 말까지 소위 금융위기 전까지 이 2년물 국채 수익률의 변화 추이고요. 주황색은 뭐냐면은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앞에서 마찬가지처럼 그러니까 2021년 3월부터 그러니까 최근까지의 그러니까 미국채 2년물 수익률 추이입니다. 수익률 추이를 보게 되면 이것도 거의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선까지 이렇게 올라가 지금 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금융위기 전 상태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이제 최고점하고 비슷하게 올라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장기물을 보게 되면요. 장기물을 보게 되면 10년물, 장기물의 가장 기준을 삼고 있는 게 10년물이기 때문에 10년물을 보게 되면은 파란색 선이 금융위기 전이고요. 주황색 선이 그러니까 최근 추이입니다. 근데 장기물은 여전히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보다 낫지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작년 9월 달하고 작년 9월 말 10월 달하고 그다음에 올해 2월 말 3월 초 이때 보게 되면은 봉우리가 금융위기 때 상황을 딱 거기 이제 돌파하거나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국제 파동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보게 되면 최근에는 아직은 그러니까는 그 금융위기 이전 상태보다 약간 낮게 형성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향후에 이제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스탠스하고 금리 인상 스탠스하고 이게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고요. 이건 결국 제가 늘 얘기하듯이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는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으면은 3차 충격이 올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그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다시 이제 그러니까 부각되는 게 뭡니까요? 우리가 지난 봄에 그러니까 겪었던 게 바로 뭐였었어요? 은행 시스템 위기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데 7월 5일자 기사입니다. 7월 5일자 기사니까 뭐 저게 지난 주 기사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금리가 그러니까 다시 반등을 하면서 은행들에게 그러니까는 그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요. 북미,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는 뭐 그러니까 TD 은행 정도 이제 포함되는데 자산 규모로 그러니까 10대 은행 중에서 7개 은행 주가가 수익률이 올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보게 되면 다우지수 특히 뭐냐면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주가가 올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S&P 500 같은 경우 한 15% 이상 올랐고 나스닥 같은 경우 그러니까 31% 이상이나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은행주만 보게 되면은 은행주는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맨 밑에 지금 제가 이렇게 수치로 표시를 해놨죠. 다우존스에서 관리하는 은행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마이너스 한 10% 가깝고 S&P 500에서 관리하는 은행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6% 이제 6.4% 나스닥에서 가는 데는 마이너스 25%가 돼 있잖아요. 위에 보게 되면은 자산 규모 10대 은행
북미,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를 합쳐서 자산 규모 10대 은행 중에서 7개 은행이 주가가 수익률이 올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주가가 올해 그러니까는 커다랗게 반등을 했는데 은행들만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맥을 못 추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15% 정도 그러니까 하락을 한 상태고요. 하락한 상태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뭐 많이 알려져 있는 은행이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잖아요. 골드만삭스가 자산 규모로 8위 정도 되는데 이 골드만삭스도 그러니까 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는 은행들이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제가 그동안에 은행의 그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설명을 드렸는데 은행이 그러니까 자산 이 보유 중에서 소위 말해서 수익성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채권 수익률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고,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만큼 그러니까 미실현 손실이 증대한다는 거니까는 장부상 미실현 손실이 증대를 하고, 이런 이제 은행의 이제 그러니까 소위 수익에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은행주들한테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늪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올해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그러니까는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도 은행주가 이렇게 취약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제가 이거 가끔 보여드렸죠. 가끔 보여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파란색 선이 미 국채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미 국채가 한 24조 달러 정도 이상 되는데, 이것이 발행할 때 가격 있잖아요. 이걸 액면가치라고 그러죠. 액면가치요. 파란색 선이 바로 이제 액면가치입니다. 액면가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기가 되면 그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채권의 그러니까 시장가치,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바로 주황색 선입니다. 주황색 선인데 작년에 그러니까 10월 달에 보게 되면 2조 1천억 달러까지 그러니까는 액면가치 대비해서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국채 투자한 사람들,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장부상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올해 2월 달에 그러니까는 1.9조 달러까지 약간 좀 한 2천억 달러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굉장히 그러니까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역전됐느냐? 작년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했던 3월 달부터 이게 역전됐다고 썼었죠. 파란색하고 주황색 선이 서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 교차하는 부분이 언젠가 봐보세요. 2022년 3월 달이잖아요. 3월 달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회색 막대기는 뭐냐면은 이것의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는 채권보다도 그러니까는 채권의 시장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떨어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그러니까는 완전히 해소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는 작년 10월 달보다는 그러니까 좀 해소가 됐지만은 해소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지금 5월 달 이게 5월 달까지 나와 있는데요. 5월 달 기준으로 해도 보더라도 1조 7천억 달러만큼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6월 달은 더 증가했을 겁니다. 6월 달에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채권의 국채를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국채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이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최근에 이제 국채 수익률이 은행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그러니까는 이 압력을 주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7월 달 인상 정도 가지고는 이 3차 파동은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보고요. 적다고 보고 7월 달 이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금리 인상의 여지를 그러니까 더 열어놓고 그다음에 인플레에 대한 수치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제대로 통제가 안 되게 되면은 올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가을 이후에 3차 파동이 국제 3차 파동이 다시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고용지표죠. 고용지표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나온 고용지표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왔을 거예요. ADP라고 있습니다. ADP는 민간 조사 기관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작업장, 그러니까 이 임금 노동자
소위 말해서 고용을 한 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사하는 여기도 이제 그러한 서베이 방식인데 거기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많이 그러니까 일자리가 증가한 걸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조사하는 거를 보게 되면은 최근 지난 2020년 이후에 가장 그러니까 일자리 증가가 낮았다. 20만 대 초 정도 이렇게 발표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일자리 그 통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장기간 지난 20년간의 흐름을 이제 좀 이렇게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미국의 일자리는 가계를 대상으로 가계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일자리 통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이제 일자리 통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두 개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죠. 가계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경우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포함되는 거죠.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포함되고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사업장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 포함이 안 되어져 있죠. 안 되어져 있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가장 이제 커다란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가지 통계를 적당히 조정을 한 통계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요.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조정된 서로 간에 그러니까는 그 놓치고 있는 부분을 서로 조정을 해가지고 만든 이제 그러니까 조정된 그 고용 통계를 가지고 제가 쭉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6월달 통계까지 나왔기 때문에 6월까지만 계산을 해봤습니다. 7월 이후에는 그러니까 굳이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200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증가율을 쫙 봤어요.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지난 한 22년간이죠. 22년간 증가율을 보게 되면 1월달에 일자리가 그러니까 1월달 기준으로 월별로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1월달에 한 17.6% 증가했어요. 지난 22년간에 그러니까요. 일자리가요. 그 일자리가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1월달에는 1531만 6,90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6,900명이었다는 얘기고 20년 전인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1,302만 4,500명이라는 얘기죠.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요. 요 이제 우리가 증가율이 17.6%라는 얘기인 겁니다. 17.6%. 연평균 증가율로 계산하게 되면 0.74%입니다. 연 0.74%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월달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하게 17.5% 나왔어요. 21년간 그러니까는 22년간 이제 증가율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연평균 0.73% 정도 나왔고요. 뭐 비슷하죠. 3월달에 그러니까 22년간 그러니까 18%, 연평균 0.75%, 4월달에 18.6%, 0.78%, 5월달에 18.6%, 그다음에 0.78% 연평균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6월달 그러니까 가장 최근 거죠. 가장 최근 걸 보게 되면 19%입니다. 22년간 증가율이 19%. 그러니까 1월달부터 5월달까지도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는 고용 개선이 그러니까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고용 개선이 지속되고 있음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요. 연평균 증가율도 보게 되면 개선되고 있는 추세가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6월달이 그러니까 4월달이나 5월달보다 그러니까는 연평균 증가율이 조금 높아졌어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 규모가 어떤 통계에 의하면 높게 나오고 작게 나오고 하는 이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 장기적인 추세로 보게 되면은 여전히 미국의 고용 지표는 굉장히 괜찮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고용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고용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는 결국은 주가가 그러니까 하락을 한 거죠.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착륙 얘기가 그래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대표적으로 고용 지표이죠. 고용 지표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 수치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쭉 이제 보여드렸던, 통계지만은, 연준이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은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 PCE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상품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정된 그러니까 샘플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샘플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데 PCE 증가율은 미국은 그러니까 전체 소비 지출 증가율로 그러니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는 더 많이 반영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는요. 통계 반영 범위가 더 넓으니까요. 이걸 보게 되면은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 상승률로 얘기할 수 있는 PCE 증가율은 4%대가 무너졌어요. 4%대가 5월 달에 그러니까요. 3.85% 나왔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근원 증가율을 연준은 이제 특히 본다 했잖아요. 근원이요. 핵심. 을 본다 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유가라든가 그러니까 그다음에 변동성이 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농수산물 가격 이런 거를 좀 제외하고 보는 게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보게 되면은 별로 안 떨어졌어요. 4.68에서 4.62%래요. 4.6%면 여전히 높은 겁니다. 여전히 높은 거예요. 이 목표치가 바로 2%이거든요. 연준이 그 관리하겠다는 2%가 바로 이 근원 PCE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이유가 이게 그러니까 연준이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기준이에요. 근데 2%하고 너무 아직까지는 너무나 격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지금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멈출 수가 없는 게 바로 이거 때문입니다. 다른 물가들은 참고사항이지 결국은 기준은 근원 PCE 증가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보게 되면은 4.9에서 4.0으로 거의 한 1%포인트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근원을 보게 되면요. 5.5에서 5.3%로 여전히 5%대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최근에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되게 유가가 작년에 많이 올라갔다가 그것이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 작년 한 가을 때부터 유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반영물입니다. 그러니까 유가 하락에 의한 착시 효과죠. 그러니까 유가 하락, 우리나라 통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4%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3%대가 물었다가 하지만은 한국은행에서도 연말되게 되면 다시 3% 초로 다시 올라갈 거다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10월달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유가 이 하락에 의한 물가 상승률, 인플레율 하락이 이게 그러니까 사라져버린다. 효과가 사라져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유가 하락에는 착시 효과죠 일종의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하고도 많이 체감적으로 다른 이유도 바로 여기에도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뭐냐면은 이렇게 근원 물가들이 굉장히 높은 이유는 뭐냐면요.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서비스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그러니까 7% 안팎에서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지 않고 앉아 있고요. 서비스는 굉장히 이걸 흔히 말해서 끈적끈적한 물가라고 합니다. 끈적끈적한 물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게 되면은 기업들이 그러니까는 경기 둔화로 인해 가지고 이 상품 생산량을 바로 조절할 수 있고 그러는데 서비스라는 것은 이건 거의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를 상대로 하는 저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는 뭐 공장 생산량을 조정하듯이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이게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서비스 물가 상승률에 그러니까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 임대료 상승률이나 임금 상승률인데 이게 여전히 높죠.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있어서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료 상승률이 8%대에서 아직 안 내려오고 있어요.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인플레율도 그러다 보니까 4%대가 에서 안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는 아직 그러니까는 잡혔다는 것을 확인하기가 힘들다 보니까는 연준에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그러니까 중단을 못 하는 거죠. 7월 달에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시장에서 해석을 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7월은 굉장히 금리 인상 가능성이 6월 달은 그러니까 너무 이제 피로감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피로감 때문에 한 달 정도 쉬어간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지켜본다 했는데 그런데 5월 달 그러니까 6월 달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나오는 지표들이 그렇게 썩 그러니까는 만족스럽지가 않다 이거죠.